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파동이라고 하는 게 팽파의 형태로 이렇게 전달된다고 치자. 이렇게 되고 있어. 자, 내가 우리 집이 여긴데요. 순간 그래서 이 상태야.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 집에 있는 이 아스팔트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래서 파동이 오른쪽으로 전달되고 있는 걸까 왼쪽으로 전달되고 있는 걸까 이거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파동의 진행 방향. 됐니?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매질은요 잠시 후에 내려간대요. 여기 있는 매질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거보다 올라간대요. 자, 얘는 조금 있다가 올라간대요. 여기 있는 매질은 잠시 후에 얘가 올라갈 동안 얘는 내려간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이 파동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파동의 진행 방향을 물어봅니다. 어느 쪽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아은아, 1번이야, 2번이야? 몇 번? 자, 보시면 얘는 파동이요. 2번 방향으로 가면 이 모습이 점점 옆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친다면 지금 하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매질은 내려가는 현상이에요. 여기 있는 매질은 올라가는 현상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매질은 올라가는 현상이고요. 여기 있는 매질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진행 방향이 2번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잠시 후에는 여기 있던 매질이 분홍색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매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파동이 1번 방향이냐 2번 방향이냐 진행하는 방향도 여러분들은 예측 가능하다.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여기서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구조와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구조를 다 배웠어. 그러면 이 파동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세 번째 내용은 파동의 성질입니다. 자, 파동은요, 다섯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세 가지 성질이고요.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해서 5가지의 성질까지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파동의 성질도 5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파동의 직진입니다. 파동은 어떤 파동이든 상관없이 똑바로 가려고 하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은 반사를 해. 그리고 굴절이라는 것도 하고요. 네 번째 회절이라는 걸 통해서 5번째 간섭회라고 하는 이 5가지가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중에서 중학교 때는 반사 위주로 파동의 성질을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는 굴절과 간섭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요, 실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동의 반사, 굴절, 직진 이거는요 사실은 파동만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캐치볼을 한다고 쳐요. 공을 던집니다. 벽을 향해서. 그럼 벽에 부딪힌 공이 튀겨나옵니다. 그래서 공도 반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3가지 현상들은요 사실은 현상이라고 하는 파동도 하지만 물질도 합니다. 입자도 가지고 있는 성질이야. 근데 그 밑에 있는 회절과 간섭은 입자는 하지 않고 파동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 되겠어? 그래서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회절과 간섭입니다. 회절과 간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부터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빛이라는 게 입자야 현상이야 이거였어요. 그죠? 엄청나게 유명했던 과학자인 뉴턴은요 빛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빛은 입자야. 빛의 입자를 설명했어요. 빛은 입자일 거야. 그래서 그 뉴턴이라는 사람은 빛은 입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뉴턴이 얘기하는 얘기를 믿고요. 빛은 입자인가 봐.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가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빛 입자 아니야. 빛은 파동이야.
걸 실험으로 증명해버려요. 뭘로? 간섭 실험. 파동에 간섭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서 빛은 입자 아니야, 빛은 파동이야 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랬다가 아니야, 빛은 입자야 라는 걸 증명한 또 다른 과학자가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빛의 뭡니까? 빛은 입자야 라는 걸 설명합니다. 빛은 입자라는 걸 설명합니다. 뭘로 설명하는 줄 아세요? 그 빛이 입자라는 걸 방전 효과로 설명합니다. 근데요, 빛은 파동이라는 걸 간섭으로 설명했는데, 증명했는데 빛이 입자래. 그러면 토마스 영이 살았던 시대에는 빛이 파동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시대에는 입자로 바뀐 거야? 아닌 거죠. 그건 뭡니까? 실제로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둘 다 갖는다는 겁니다. 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야. 아인슈타인 이후부터. 이걸 빛의 뭐라고 합니까? 빛의 이중성. 이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빛의 이중성은 빛은 파동성도 같지만 입자성도 가져 라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빛의 이중성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동의 뒷부분 빛의 이중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험했는지, 그 실험의 내용이 뭐였는지. 그래서 이걸 실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저 직진과 반사와 굴절이라는 과정들을 조금 깊게 들어가 주셔야 된다. 중학교 때도 했지만 이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빛이 직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라고 하면 빛은 똑바로 가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돼서 자 지나서 반대편으로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저기 조명이 비추면 여러분들 뒤쪽에 빛이 오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여기 빛이 가요. 근데 물체가 있으면 여기서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빛은 여기 올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림자가 생긴다고요. 맞아. 이렇게 그림자지는 현상 때문에 우리는 빛이 직진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꿀렁 간다면 물체가 있어도 여기 피해서 이렇게 가는 빛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림자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건 빛이 똑바로 가려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그림자가요 우주에도 생겨요. 자, 우주에서도 빛의 직진성 때문에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긴다? 이거 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유명한 죽여버릴 거야. 식현상이야, 식현상. 달 그림자에 가려서 햇빛이 해가 안 보여요. 무슨 현상? 달 그림자에 가려서 해가 안 보이는 걸 멋진 말로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를 일식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어? 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서 달 안 보여요. 그럼 뭐라 그러니? 네. 달 월자 쓰거든요. 달이 먹혔어요. 월식이라고 하죠. 되겠어? 이러한 식현상들이 바로 빛의 직진 때문에 나타나는 우주에서의 그래서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봐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반사요. 반사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중학교에서는 빛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물질 A라는 물질을 만나. 예를 들어 얘는 거울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그 물질에서 빛이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한다. 기억나니? 그래서 반사는 빛이 되돌아 나오는 뭐다? 현상이다. 빛이 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향해서 가고 있는 빛을 멋진 말로 입사광선, 되돌아 나오는 광선을 우리는 멋진 말로 반사광선이라고 하는데 나는 빛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뭐가 궁금하냐면 각도가 궁금해. 그럼 각도를 재야 되잖아. 그러면 각도기에 0도를 맞춰야 되는 기준선이 필요해. 그 선은 어떻게 그려? 빛이 닿는 면과 무조건 수직이 되게끔 선을 그려. 이 선에 이름이 있어.
이 선도 이름이 있다. 이걸 뭐라 그랬지? 법적으로 각도를 재는 선이야. 법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법선으로부터 입사각선까지 각도를 재고요. 법선으로부터 반사각선까지의 각도를 잽니다. 그랬을 때 법선으로부터 입사각선까지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법선으로부터 반사각선까지의 각도를 재는데 이걸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해. 기억나냐? 근데 이때 항상 반사가 일어날 때 반사 법칙이 성립해야 돼. 기억해 빨리. 반사 법칙 무슨 내용이야?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예외 없이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얘기죠.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예외 없이 같아야 된다는 게 반사 법칙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거울을 향해서 빛이 들어갔을 때 입사각이 30도면 반사각도 무조건 30도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와야 돼. 입사각이 40도면 40도로 반사돼서 나와야 돼. 이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반사에도 종류가 있었어. 기억해? 뭐하고 뭐? 아가들아, 반사에 종류가 있지. 무슨 반사 무슨 반사? 정반사와 남반사가 있었어. 기억나는 단어야? 네. 자, 그 중에서 정반사는요, 빛이 이렇게 매끄러운 면에서 됐어? 매끄러운 면을 향해 가요. 근데 하나의 광원 장치에서 빛은 평행하게 오잖니. 됐어? 네. 근데 표면이 매끄러우니까 이 점과 90도 되는 법선을 그렸을 때 법선 방향이 다 똑같아요. 됐니? 자, 그럼 법선으로부터 각도를 쟀을 때도 얘 30도면 얘도 30도, 얘도 30도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반사가 될 때도요. 법선으로부터 반대 방향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거잖아. 법선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30도 기울어서 이렇게 나가지. 법선으로부터 30도 기울어서 이렇게 나가지. 됐어? 그래서 모든 빛은 같은 방향으로 들어와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요. 매끄러운 면으로 반사될 때. 이걸 정확하게 반사된다? 정반사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정반사는 매끄러운 면에서 반사가 일어날 때요.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걸 정확한 반사, 정반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여러 방향으로 나가는지 내 눈에 보이니? 절대 안 보이죠. 됐어? 근데 어떻게 알아? 정반사가 일어나는지 남반사가 일어나는지 증거가 있죠. 정반사가 일어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정반사가 일어날 때는 그 정반사 때문에 주변의 경치가 비친다.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내 얼굴이 거울에 비치죠. 그건 거울에서 정반사하기 때문에 내 얼굴이 비칩니다. 잔잔한 호수 주변에 가도 주변의 경치가 비치죠. 그 호수면이 순간 잔잔해져 매끄럽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반사하기 때문에 비쳐요.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경치를 비치고 있다면 그 순간 걔는 정반사하고 있어요. 저기 예지 옆에 유리창 보이니? 저기에 예지의 얼굴이 선명하지는 않아도 비쳐요. 됐어? 그럼 저기에서 일부 정반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자, 그런가 하면 남반사는 뭡니까? 라고 하면 거꾸로 남반사는 표면이 거칠 때 표면이 울퉁불퉁 이렇게 거친 면이 있어. 그러면 광원에서 빛이 나란하게 오더라도 어느 부분에 와서 빛이 닿느냐? 얘는 여기에 닿아요. 그러면 이것과 그래서 접선을 그으시면 얘는 이면에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됐죠? 자, 얘는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닿았어요. 접선 그으면 이렇게 돼요. 맞냐? 얘는 여기에 닿았어요. 접선 그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접선과 90도 되는 방향으로 법선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법선으로부터 얘는 이만큼 80도 기울어서 빛이 들어온 거야. 그럼 반대 방향으로 80도 기울어서 빛이 이렇게 나가야지 반사 법칙이지. 맞죠? 자, 여기서도 법선을 그어보시면 90도 되게 접선면이랑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러면 입사각이 20도래. 그럼 반사각도 반대 방향으로 20도 기울어서 빛은 얘는 이렇게 나갈 거야. 되겠어?
자, 이면에 90도 되게 선을 그으면 법선 이래요. 자, 요 각도가 10도면 10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나갈 거야. 됐어. 그래서 어느 면에 빛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빛이 가는 방향이 다 달라.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거 표면이 거칠어서 그래요. 라고 하는 표면이 거칠 때는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갑니다. 라고 표현해요.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가면 한 방향으로 나갈 때 주변의 경치가 비쳤는데 이때 비치진 않아요. 됐어? 대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단지 그 물체에 반사돼서 나온 빛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죠. 됐어? 선생님이 여기 있어요. 선생님 몸에서 정반사가 일어나면 한쪽 방향으로만 빛이 간다는 얘기죠. 그럼 한쪽 방향에 있는 사람만 선생님을 볼 수 있지만 이쪽에 있던 다 보이잖아요. 선생님 몸에서 빛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 있던 날 다 봅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건 그 사물에서 빛이 난반사하고 있다는 증거야. 하늘에 달이 떠 있어. 달이 떠 있을 때요. 그걸 서울에서도 볼 수 있고 부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달에서 반사된 빛이 모든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때요. 정반사와 난반사 중에 어느 반사를 할 때 반사 법칙이 성립합니까? 이게 과거 출석 면담에서 나왔었는데 정반사와 난반사 중 어느 반사를 할 때 반사 법칙 성립합니까? 네, 상관없이 모든 반사에서 반사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겠죠. 되겠어? 자, 그래서 반사 법칙은요. 어느 반사를 하든 상관없이 항상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핵심이 되는 건 굴절입니다. 자, 반사가 일어날 때 반사 법칙이 성립한다면 굴절이 일어날 때도 굴절 법칙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 굴절 법칙을 알아낸 과학자가 스넬이라서 스넬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스넬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굴절이 뭔데요? 오늘은 이제 얘가 핵심인데 굴절은요.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가는데 어떻게 가? 직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 꺾여 들어가. 됐어. 그래서 굴절이라는 건 서로 다른 매질에서 빛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할 거야. 이거죠.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 굴절이래요. 꺾여야 됩니다. 그게 굴절입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왜 꺾여요? 다른 매질에서 빛은 왜 꺾여야 됩니까? 파동은 왜 꺾입니까? 이건 매질마다 파동을 전달하는 뭐가 달라서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거야. 속력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꺾여. 속력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조금만 꺾여. 됐어? 속력 차가 아예 없는 같은 매질이면 꺾일 이유가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반사가 되고요. 일부는 꺾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몇 도로 들어갔다 몇 도로 꺾이는지 알려면 당연히 접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법선을 그려서 각도를 재겠죠. 그 중에서 법선으로부터 이 각이 입사각이고 이 각이 반사각이고 자, 굴절각 어디니? 굴절각은 법선으로부터 요 각도가 굴절각이죠. 이해돼? 이해돼? 요각이 굴절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물리입니다. 됐어? 자, 그럼 굴절각은요. 입사각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을 때도 있고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클 때도 있어요. 같진 않습니다. 반드시 꺾여야 되니까. 됐어? 그러면 어떨 때는 굴절각이 더 작고 어떨 때는 더 커요? 지금은 어때요? 공기에서 물로 갑니다. 자, 그럼 빨리 생각해. 공기하고 물 중에서 빛의 속도가 더 빠른 쪽이 공기야 물이야? 빛의 속도가 더 빠른 건 공기를 통과할 때야 물을 통과할 때야? 공기를 통과할 때죠.
그러니까 빛의 입장에선 공기가 빠른 매질이고요. 물이 느린 매질이에요. 됐냐?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가는, 다시 말해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 이 속력이 곧 각도의 크기를 얘기해. 속력이 빠른 쪽이 각도가 커. 속력이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는 무조건 작아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가 40도라고 쳐. 그럼 입사각이 40도면 반사각도 40도겠지? 그러면 굴절각은 그거보다 작은 30도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게 40도면 얘도 40도고 이 각도는 30도야?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각도는요, 속력과 비례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속력과 비례하게 각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인다. 자,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보면은 입사 각도를 조금 더 크게 하려고 입사광선을 더 누였어. 그럼 입사각은 더 커져. 맞아? 네. 그래서 입사각을 50도로 합니다. 그럼 당연히 반사 각도도 50도가 돼야죠. 이해돼? 그러면 입사각을 내가 크게 했거든요. 그럼 이때 굴절각은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를 한번 고민해 봤어야지.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도 당연히 커집니다. 같이 움직여요. 되겠어? 그래서 굴절각도 커지는데 그렇다고 50도보다 커질 수는 없어.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기니까 얘는 한 35도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래서 변화되는 방향성은 같다. 알겠니?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선생님 어떨 때 굴절각이 더 커요? 거꾸로요.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빛을 쏘면 됐어? 공기 중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거꾸로 그대로 나옵니다.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빛을 쏴요. 그러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그러면 생기는 각도는 속력에 비례하니까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돼서 예를 들어서 입사각이 30도라고 칠게. 그럼 반사각도 30도겠지? 그러면 굴절각은 더 커야 되니까 한 70도 됐다고 치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럴 때 굴절각이 더 커요. 근데 내가 그러면 입사각을 30도로 만들었는데요. 입사각이 30도인데 굴절각은 더 커서 70도로 굴절했다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물, 여기가 공기. 됐냐? 자, 근데 이때도 입사각을 조금은 더 크게 하자. 그래서 입사각이 40도가 되게 했다고 치자. 그럼 반사각은 반사 법칙에 의해서 40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입사각을 크게 했기 때문에 굴절각은 어떻게 돼야 되니? 커져야죠.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변화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럼 굴절각은 70도보다 더 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더 커져서 90도 됐다고 치자. 90도 되겠냐? 라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죠. 라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굴절각이 90도인 상황도 만들어진다고요. 우와! 그러면 여기서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해서 41도 만들면 반사각도 41도인데 굴절각 더 커져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사각을 41도 만들어서 굴절각 더 커져야 되니까 얘가 안 움직입니다. 신기한 일이 발생하죠. 굴절은 다른 매질로 나가야 되는데 굴절각이 너무 커서 같은 매질로 마치 반사된 것처럼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한 92도 됐어요. 뭐 이런 느낌이 생기겠죠? 됐어? 그러면 하나도 굴절되지 않고 반사만 된 것처럼 보이는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는 전반사가 일어났다. 전부 다 반사된 것처럼 보인다. 전반사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전반사는요. 반드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때 얘는 굴절각이 90도보다 커지는 순간부터가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됐어? 자, 그럼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을 우린 뭐라 그러냐? 이거를 됐어?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임계각.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더 크게 하는 그 순간부터 전반사가 일어나. 되겠니? 자, 근데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면 실제로 입사각을 41도 만들었어.
그럼 반사각도 41도 1 반사각이 생기겠지. 됐어. 그리고 굴절각은 92도라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쳐. 자, 그러면 같은 매질에 반사광선도 있고 굴절광선도 있어? 두 개의 광선이 생길 수 있어? 이거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전반사에 대해서 굴절광선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얘는 없어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반사광선에 붙어버려. 그래서 정말 반사만 일어나게 돼요. 됐어? 그래서 전부 다 반사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전반사는 반사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굴절각이 너무 커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됐냐? 이걸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물질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통신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거 알죠? 바로 우리는 전반사를 이용해서 광섬유라고 하는 특별한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광섬유, 광통신. 자, 우리 옛날에는요, 통신, 전화 같은 거 할 때요, 전선 사용해서 했어요, 구리선. 전선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게 구리선이야. 내가 여기서 전기 신호를 쏴. 전기 신호를 쏘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밖으로 빠져나가.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밖으로 빠져나가. 그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파동을 잡아내면 이걸로 뭐하니? 도청이. 그래서 옛날에는 전선을 사용해서 통신을 했기 때문에 도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00%의 에너지를 쏴도요. 1분은 밖으로 10% 나가. 그럼 90%만 들어와. 또 10% 나가. 80% 들어와. 또 10% 나가. 70%만 들어와. 됐어? 이런 일을 발생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나한테 도착하는 파동은 100%가 아니고 한 40% 도착하죠. 그러니까 화질도 선명하지 않고 정보에 누락이 생겨요. 됐어? 이런 통신을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 광섬유라는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요. 그 광섬유는요. 안쪽은 느린 매질로 만들고요. 바깥쪽은 빠른 매질로 둘러싸게 한 특이한 물질이야. 안쪽에 있는 걸 우리는 코어라고 하고요. 바깥쪽을 뭐라 그러냐면 클레딘이라고 불러. 코어는 느린 매질이고 클레딘은 빠른 매질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광섬유인데 왜 광자 써요? 전기 신호가 아니고 빛 신호로 써요. 빛으로 쏘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가 열나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빛을 쏘는데 어디에서 쏴요? 느린 매질 쪽에서 쏩니다. 느린 매질 쪽에서 이렇게 빛을 쏘는데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이때 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게 쏩니다. 임계각보다 각도를 크게 쏘는 순간 무슨 반사가 일어나? 전반사밖에 안 일어나. 됐어? 전반사밖에 안 일어나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광선이 있니 없니? 절대 없어요. 됐어? 그러니까 도감청이 안 됩니다. 도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빛신호로 쏘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100%의 에너지가 그대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화질도 선명하고 소리도 빨리 전달될 수 있는 거죠. 되겠냐? 이렇게 된 광섬유를 씁니다. 그래서 광섬유에서 정보를 쏠 때는 항상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쏘기 때문에 전반사만 일어나게 쏩니다. 이게 바로 광섬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전화통화 할 때요. 절대로 도감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파동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요. 도청을 하는 게 아니고 해킹을 하죠. 됐어?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섬유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반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 쪽으로 정보를 쏘는 방법을 이용한다. 되겠어? 이렇게 된 게 바로 광섬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광섬유에 대한 얘기가요. 자, 파동이 군데군데 퍼져 있어서 군데군데 퍼져 있어서 여기서 전반사를 따로 그려놓은 그림이 없네요. 하이탑에는 있는데 자.
자, 여러분들은요,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그림을 찾아드릴 수 없네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반사에 해당되는 문제는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단지 그것과 관련된 문제 몇 개만 잠깐만 볼게요. 꼬맹아 133페이지 봐봐. 자, 132, 133페이지예요. 꼬맹아 262번, 263번, 264, 265 되겠냐? 요 네 문제만 2분 동안 빠른 속도로 풀어봐. 요 네 문제만 타동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네 개만 잠깐 보고 그 다음 거 연결할게요.
자, 채점 좀 해보세요. 62번에 1, 63번에 1, 64번에 2, 65번에 1, 1, 1, 2, 1 이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질문. 파동의 개괄적인 성질에 대한 얘기거든요. 구조. 그래서 질문. 가네. 다 풀 수 있어. 됐죠? 자, 파동의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작도하는 얘기들은 선생님하고 다음 주에 하고요. 129페이지에 스넬 법칙이라는 굴절 법칙으로 가요. 자, 그러면 굴절 중에서도 굴절이라는 거 이런 거야. 매질 사이의 속력의 차이 때문에 파동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하는데 꼬맹아, 왜 꺾여? 속력이 다르다고 왜 꺾여? 그리고 왜 꼭 그 방향이어야 돼? 다른 방향이면 안 돼? 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자. 자, 실제로요. 이건 내 사고력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요. 빛이 꺾여요. 속력이 달라서 꺾인대요. 근데 얘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꺾여가는 거잖아요. 속력이 느린 쪽의 각도가 더 작은 방향으로 꺾이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 방향인데 왜 이거 아니야? 그죠? 꺾이는 건 맞는데 왜 굳이 그 방향이어야 돼? 왜 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걸 그래서 3년 전에 어떤 언니가요. 자소서를 쓸 때 이 내용을 써서 세종가구에 갔는데 왜 꼭 그 방향이어야 될까? 왜 꼭 껴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기 중에서는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 물속에서는 무려 우리 상상해보죠. 여기가 공기가 아니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육지라고 하자. 여기는 바다라고 하자. 실제로요. 여기서 아이가 놀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헝적거려요. 좀 이따 죽을 거예요. 자, 헝적거리는 걸 여기에서 됐어. 네, 누워 계시던 아빠가 봤어. 아이를 구하러 갈 거야. 어떻게 갈까? 물속에서 빠져서 곧 죽게 생기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구하러 아빠가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갈까? 튜브를 가지고 가야 되죠. 됐어. 네, 어떻게 갈까요? 가는 경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 최단 거리로 가야 될까요? 최단 거리로 가야 될까요? 아빠가 이렇게 가면 아이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죽습니다. 왜일까요? 아빠가 육지에서 뛰는 속도와 바다에서 수영하는 속도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사람이라면 뛰는 게 빠를까? 헤엄치는 게 빠를까? 뛰는 게 빠릅니다. 자, 아이를 구하러 갈 때는요. 최단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단 시간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빨리 가야죠.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자기가 빨리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자기가 느린 쪽은 짧게 가야죠. 그러니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꺾입니까? 느린 매질 쪽으로 똑바로 가는 것보다 느린 매질을 조금 지나가게끔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파동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파동도요. 빠른 매질 쪽을 많이 가고요. 느린 매질 쪽을 최소한으로 가는 경로로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린 매질 쪽으로 조금 갈 수 있게끔 느린 매질 쪽의 각도가 작게끔 생긴다. 그래서 그냥 직진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느린 쪽을 조금만 지나가기 위해서 안쪽으로 꺾여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각도가 원래 각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래야 최단 시간으로 간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파동의 속성입니다. 됐니? 파동은요. 그 지점까지 가장 짧은 경로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최단 시간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굴절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꺾이는 방향이 이 방향이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어떤 언니가 실제로 여기에 왔는데 이 경로가 최단 시간이야? 그거 계산한 거예요. 됐어. 이게 최단 시간이야?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돼? 시간 계산을 다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경로가 최단 시간이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됐어? 이렇게요. 파동은 이런 속성으로 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파동이 굴절할 때는 최단 시간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가는 경로를 굴절한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 굴절 법칙. 여기 공기, 여기 물.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갈 때 꺾여 들어가. 1분은 반사돼. 됐어? 이런 느낌이야. 오늘은 왜 각도가 다 달라 보이게끔 그려지냐. 자, 반사돼. 이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똑같이 이 광선을 쏟다고 쳐. 그랬더니 물을 통과할 때는 이렇게 꺾여서 여기에 도착했어. 근데 만약에 공기 중에서 물로 가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서 유리로 간다면 속력 차이가 더 크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볼까? 더 많이 팍 꺾여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가 유리라면 빛이 이렇게 와요. 똑같은 입성을 갖더라도. 그러면 더 많이 꺾인 게 됐어. 1번이니 2번이니. 더 많이 꺾인 게 1번이니 2번이니. 몇 번? 더 많이 꺾여 들어간 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라고 하는 꺾인 거라는 건 직진한 것보다 됐어? 더 많이 휘어진 게 1번 파동일까요? 2번 파동일까요? 2번입니다. 됐어? 그래서 꺾이는 정도가 두 매질 사이의 속력 차이야. 속력 차이가 별로 없으면 조금 꺾여. 속력 차이가 많으면 많이 꺾여. 이 꺾이는 정도를 표현한 걸 스넬이 굴절률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그 굴절률을 우리가 스몰 n이라고 써. 알겠어? 자, 근데 이 꺾이는 굴절률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 이 꺾이는 굴절률은 둘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절대 굴절률이고요. 하나가 상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 됐냐? 절대 굴절률은요. M 공기 또는 M 물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이건 공기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건 물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상대 굴절률은 M 공기 물 이렇게 써줘요. 이거는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됐어? 또는 M 물 공기 이렇게 써줘요. 그럼 이건 거꾸로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요. 되겠어? 이러한 두 가지의 굴절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이든 상대 굴절률이든 매질이 달라질 때 됐어? 속력 차이에서 꺾이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 됐니? 그 중에서요. 실제로 절대 굴절률은 원래 진공에서 공기로 갈 때 속력 차이에 의해서 얼마나 꺾이냐. 그래서 이걸 공기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읽어요. 자, 물의 절대 굴절률도 진공에서 물로 갈 때 속력 차이에서 얼마나 꺾이니? 그래서 절대 굴절률은 진공을 기준으로 진공보다 공기로 가면서 얼마나 꺾여. 그래서 진공에서 물로 가면서 얼마나 꺾여. 이게 원래 절대 굴절률인데 요즘은 진공이 아니고 그냥 공기에서로 바뀌어요. 공기보다 속력이 얼마나 느려져서 얼마나 꺾여. 이걸 숫자로 표현한 걸 절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굴절률은 두 매질 사이에 가면서 속력 차이 때문에 얼마나 꺾여. 이거 얘기한 거야. 되겠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공기 중에서 물로 간 거니까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률 N 공기물 이렇게 바꿔요. 됐어? 그럼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이거는 당연히 꺾이는 정도는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라 그랬으니 됐어? 공기에 빛이 전달되는 속력과 물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력의 비율로 나타내는 게 상대 굴절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력을 100으로 보자. 물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력을 50이라고 보자. 그렇다면 당연히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속력은 100이고 물에서 전달되는 속력이 50이니까 그래서 얘는 상대 굴절률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요 속력이 2배 느려졌어요.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됐어. 네. 근데 유리에서 만약에 유리로 간다면 유리에서의 속력은 10이라고 치자. 그러면 N 공기 유리는 얼마일까? 이거는 유리에서의 속력분의 공기에서의 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100이니까 얘는 10 나와요. 됐어. 그러면 얘는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속력이 10배 느려졌어요 라는 뜻입니다.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공기에서 물로 갈 때보다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지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굴절율이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급격히 더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됐니? 자, 근데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훨씬 더 느린 매질로 갔다는 뜻이야. 되겠어? 자, 근데요.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파동에서의 속력은 됐어? V는 뭐라 그랬어? F 람다. 맞냐? 그러니까 공기에서의 진동수와 공기에서의 파장의 곱으로 계산해도 돼요. 이거는 물에서의 진동수와 물에서의 파장의 길이를 계산해도 된다고요. 똑같은 속력이 나와요. 근데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실제로 아무리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뭐라 그랬어?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 진동수. 얘는 똑같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약분되겠죠. 됐니? 그러니 속력의 비율이랑 똑같은 건 파장 길이의 비율입니다. 이걸로 상대 굴절율 구하셔도 돼요.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속력의 비율만큼 생기는 또 다른 게 있죠. 각도요. 됐어? 자,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를 세타 공기, 물속에서 생긴 각도를 세타 물이라고 한다면 됐어? 이 각도의 비율이 속력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세타 공기, 세타 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때요. 각도로 계산하면 도 단위의 비율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값의 비율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각을 사인 값으로 치환하면 값으로 나오죠. 이게 상대 굴절이랑 똑같습니다. 되겠어? 이게 상대 굴절율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러한 상대 굴절율을요. 절대 굴절율로도 구할 수 있는데 절대 굴절율로 구할 때만 여러분들 보이세요? 지금 선생님이 분수식으로 썼는데 분자가요. 이거 그대로가 상대 굴절율 쓰는 모양이야. 물분의 공기. 알겠습니까? 출발한 곳이 분자, 도착한 곳이 분모입니다. 됐니? 출발한 곳이 분자에 있어야 되고 도착한 게 분모에 있어야 되는데 절대 굴절율만 거꾸로 써요. 절대 굴절율만 N 공기분의 N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거꾸로 쓴다. 알겠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식에다가 넣어도 상대 굴절율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곱하시면 같네. 그쵸? 상대 굴절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N 공기 그래서 V 공기는 N물, V물 이렇게 똑같아요. 맞아요. N 공기, 람다 공기는 N물, 람다 물. 절대 굴절율과 자기 값을 구한 값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N 공기, 사인 세타 공기는 N물, 사인 세타 물이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절대 굴절율이 아닌 나머지 끼리의 곱셈으로 문제를 푼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곱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물하고 공기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물하고 공기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로 계산하시면 어떤 느낌이 나오는 거냐면 V 공기 람다 물 그래서 N물 람다 공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간다고요. 맞아? 서로 엇갈려 곱하시면 돼요. V 공기 사인 세타 물은 V 물 사인 세타 공기 이렇게 가면 돼요. 되겠어? 이런 식의 느낌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근데 마지막 아까요 전반사 굴절각이 너무 커서 전부 다 반사된다 그랬죠?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직전의 각도가 뭐라고 했어요? 임계각.
임계각은요. 물속에서 생긴 각도가 임계각이고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 빠른 배질 쪽에 생긴 각도가 90도여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사인 90이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이건 1이야. 됐어. 그러면 공기에서의 속력이 100이야. 임계각이 30도라고 시작. 됐어? 그러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물에서의 속력이 얼마야? 50이면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오케이. 또요. 공기의 절대 굴절률을 1로 볼 거야. 됐어. 그리고 공기 중에 생긴 각도는 90도야. 되니 임계각은 30도야. 그러면 물의 절대 굴절률은 얼마라는 뜻이야? 이런 얘기죠. 됐어. 공기의 절대 굴절률 1이고요. 사인 90도 2분이다. 됐나? 그러면 m물 곱하기 사인 30은 2분의 1. 알겠어? 네. 그래서 물의 절대 굴절률은 얼마라는 뜻이야? 2.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계각을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알겠니? 그러면서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더 느려졌다는 뜻이다. 알겠어? 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몇 개의 거울과 렌즈에서의 작도 나와요. 그건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해봐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작도를 해봐 드릴 거고 그 작도를 뺀 나머지 문제들만 132페이지부터요. 풀 수 있는 것들만 137페이지까지 문제 풀어 채점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작도에 해당되는 렌즈, 거울에 해당되는 문제가 천지인데요. 그거 빼고 나머지. 그래서 네, 문제가 풀어오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